네,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강사 박성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이번에 중1 시험이 처음 시행됐었잖아요, 작년에. 네, 그래서 그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중1 시험 구할 이후에 첫 해 모습이 좀 어땠는지, 특히 이 주변 중학교 3개, 그러니까 내정중, 순회중, 샛별중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중1 학생들이 이후에 공부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중1 이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작년에 특별한 점은 자유학기제가 시행됐고요. 자유학년제는 폐지되었습니다. 자유학년제는 중1 1년 동안 시험이 없는 거죠. 그 기간 내에 자유로운 과목들을 자기가 알아서 수강할 수 있는 거였고. 근데 요거를 해보니까 좀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냐면, 자유학년제 문제의 경우에, 특히 이게 코로나 때 이제 처음 나왔던 얘기였는데, 학생들 간의 학력 편차가 너무 커져서 기초 학력 시험에서 편차가 너무 벌어져서,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해지고, 못하는 애들은 더 못해지고, 그런 문제가 심화되다 보니까 이거는 자유학년제 시행 당시에 고려하지 않았었던 일입니다.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일이었어요, 교육부에서. 왜냐하면 다 같이 놀 줄 알았던 거죠. 그런 편차가 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험이 없으니까 못하는 애들이나 잘하는 애들이나 동등하게 추동력을 얻을 기준 같은 것이 사라진 거죠, 1년 동안. 그래서 그 시간 내에 선행할 친구들은 더 시험도 없으니까 어차피 팍팍 치고 나갈 수 있고,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논 거죠. 그래서 편차가 좀 심해졌고, 그래서 이제 1년 다 노는 게 아니고 이제는 1년 중에 한 학기만, 보통 1학기 때 자유학기를 합니다. 그 1학기 때만 학년제처럼, 자유학년제처럼 시행을 하고, 그 2학기는 중전처럼 시험을 보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자유학년제 이전처럼 시험을 보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학년 2학기, 그러니까 일반 학기죠. 시험 보는 학기, 이 학기는 고입 내신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문인데요. 그러니까 변경 전에 보시면은 그냥 2학년 1학기 일반 교과까지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 후에는 1학년 2학기 일반 교과 성적이 12점 만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사고 아니면 과학고 이런 곳을 넣을 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좀 다행인 것은 1학년 2학기는 동점자 중에서는 맨 마지막으로 고려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높으면 좋지만 어쨌든 이전과 같이 중2, 중3 성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들을 하나씩 분석을 해볼 건데, 이번에 1년 동안 나온 시험들이 각 학교별로 어땠는지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학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이랑 좀 비슷해요, 이번 연도도. 그래서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보는 이 시즌에 다 맞춰져 있고요. 중간고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정중을 먼저 보시면요.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면, 객관식 19문제, 논술형 3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 지점인데, 내정중은 객관식을 올 객관식을 낼 때도 있었어요, 중2, 중3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논술형을 좀 3문제 좀 배치를 했고, 난이도 순으로 배치를 했지만, 여기 학교들이 다 그런데 난이도 순으로 마냥 정직하게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숨은 어려운 문제들을 좀 배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에서 어려운 문제가 3개쯤 있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센 B단계에서 상문제에서 C단계 정도? 그 정도로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9번에 걸쳐 있죠. 여기 보시면 9번에 어려운 문제가 딱 걸쳐 있는데, 여기서 애들이 당황을 한 거죠. 벌써 이게 나온다고? 근데 그걸 당황하면 안 되고 10번이 훨씬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당황하지 말고 넘겼어야 돼요. 그 다음에
C단계를 실제로 애들이 처음 풀려보면 어떤 반응이냐면 선생님이랑 풀어서 풀었는데 선생님이랑 풀어서 푼 거지 이게 내가 혼자 할 수 있을까? 이런 반응이에요. 처음에 중1 학생들이 딱 처음 접하면. 특히 기하 같은 경우에는 2학기는 다 기하니까 도형 관련이니까 도형 관련해서 이렇게 풀 때 보조선 같은 거를 본인이 찾아서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센 C단계에서 본인이 못 풀었던 문제를 시험장에서 실제로 풀려면 되게 많은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긴장된 상황에서 단번에 아이디어가 딱 하고 떠오르려면 그런 게 좀 필요한데 문제는 변형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센 C단계에서 이거는 봤던 도형이고 저것도 봤던 도형인데 저걸 짬뽕해서 뭐 가려놨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논술형에서는 3개가 다 어려운 게 아니었고요. 1번, 2번까지는 무난했지만 3번이 조금 어려웠지만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센 B단계 상 수준이었는데 이거를 말로 잘 풀 수 있으면 그렇게 걱정은 없는 수준이었어요. 다만 전반적인 난이도가 엄청 쉬운 문제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아 이거 5번 하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이러면 좀 까다롭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긴 한데 좀 30초, 1분 정도는 들여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그게 조금씩 쌓이다 보면 스노우볼이 굴러가가지고 나 이거 9번, 18번 어려운 거 이제 풀어야 된다. 한 바퀴 다 돌고 이제 풀어야 되는데 아, 왜 10분밖에 없지? 이 생각이 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시간 관리를 까다롭게 만들어 놔서 요거에 대한 대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순회중입니다. 순회중이 사실은 지금 가장 어렵게 나왔거든요. 중1 애들한테 왜 이렇게 어렵게 내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도 순회중이 중2, 중3을 다 통틀어도 세계 학교 중에서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내정이 조금씩 코로나 이후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그래도 순회중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그래서 객관식 19문제, 논술형 2문제가 나왔었는데 난이도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저는 어렵게 낼 거면 이 정도 예의는 지키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신은 사실은 선생님들 마음이고 그리고 애들의 반응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에 애들이 좀 잘 본 것 같아 싶으면 똑같은 난이도여도 순서를 막 바꿔놓거든요. 쉬운 거 나왔다가 어려운 거 나왔다가 쉬운 거 나왔다가 어려운 거 나왔다가 첫 페이지에 쉬운 거 2개 어려운 거 4개 됐다가 막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객관식이 어려운 문제가 14번부터 19번까지 쭈루룩 있었습니다. 그냥 이거 못 건드리고 그냥 바로 논술형으로 넘어간 친구들도 많은데 네, 작년에 좀 울면서 나왔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논술형 2개가 또 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객관식 14번에서 19번이 너무 어려워서 아 일단 서술형부터 풀어야지 하고서 넘겼는데 거기서 또 어려운 게 2개가 있어서 네. 근데 논술형 2개 같은 경우에는 19번, 18번 이런 맨 끝에 있는 객관식보다는 쉬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저는 심화는 강제로 요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센 C단계에다가 블랙라벨은 일단 대비를 해놔야 순회중에서는 조금 좋은 점수를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문제가 좀 공부를 덜 한 학생들이랑 애매하게 한 학생들이랑 변별이 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 찍고 잤어 이런 친구들이랑 조금 했어 이런 친구들이랑 사실 나중에는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억울하면 심화를 해야 됩니다. 순회중에서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그 다음에 샛별중이 문제 수는 제일 많았습니다. 객관식 21개에다가 논술형 2문제가 나왔는데 제일 난이도가 쉬웠어요. 제일 난이도가 쉬웠고 근데 문제는 1학기 범위가 조금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학기 부분에서 다 섞인 게 아니고 맨 뒤에 부분 있잖아요. 1학기에서 맨 뒤에 부분. 그러니까 비례식, 그러니까 반비례, 정비례 하였던 그런 1차 함수 관련된 문제들 그런 것들이 좀 섞였는데 객관식에서는 범위가 골고루 해서 어려운 게 3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비례반비례 해가지고 그래프 해석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형 관련된 문제가 2개가 있었는데 요것도 사실은 센 C단계보다는 덜 어려운 그런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형은 딱 2문제가 나왔는데 하나가 1학기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2번째는 2학기에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1학기 한 문제, 2학기 한 문제인데 둘 다 어렵지 않아요. 네, 교과서만 잘 풀면은 풀 수 있는 수준이었고 다만 샛별중 같은 경우에는 엄청 쉬운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난이도 순으로 배열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1번은 10초 만에 풀었는데 2번은 살짝 걸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있는 쉬운 문제들을 다 뽑아먹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와서 약간 시간이 걸렸던 문제들을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중간에 어디서 하나 걸렸다고 시간 낭비하면은 뒤에 있는 쉬운 문제들을 다 놓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다 성적이 잘 나올 때 본인만 안 나오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중2, 중3 친구들이랑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정중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중학교 1학년도 그렇게 내고 순회중은 가장 어려웠었으니까 중1도 그렇게 되고 거의 올림피아드 문제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샛별중은 쉬운 학교인데 가끔씩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네 그런 식으로 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년도에도 그런 기조는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럼 중1 때 어떻게 그러니까 첫 시험이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냐? 일단은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그렇게 학습 플랜이 막 복잡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는 애들한테도 보여주는 건데 이거 고등학교 기준인데 중학교에서도 저는 통용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맨 밑에 짙은 파란색이 뭐냐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될 양을 100%라고 친다면 분할을 조금 해놓은 거죠. 네. 맨 밑에 짙은 색이 뭐냐면 개념 공부의 양입니다. 개념 공부의 양. 그 다음에 옅은 파란색이 유형 문제고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치면은 센이나 그런 것 같은 내신 유형 문제들. 그 다음에 초록색은 실전 문제. 실제로 기출 모의고사 같은 것들 이런 수준인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랄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어보거나 제 공부한 기억이나 다른 친구들 공부한 기억들을 살펴봐도 국어 강사들이 실제로 얘기하는 걸 들어봐도 개념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읽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잘 읽는 학생이 장땡이고 몇 개 외울 게 있다면은 문법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뭐 경구계음, 연구계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외우는 것들이 주가 될 텐데,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그런 비중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잘 읽고 잘 이해하고 본질을 잘 뽑아내는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도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학교 국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수학을 보시면은 개념이 조금 양이 많죠. 30% 정도. 그 다음에 유형 문제도 좀 양이 많죠. 70% 정도. 그리고 실전 문제 또 양이 많은데, 이 고등학교 자녀가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손 한번. 없으시군요. 그러니까 제가 재수생들이나 고3들이나 고2들을 보면은 문과여도 이과가 아니어도 수학이 전체 공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간이라고 치면 그러면 3시간 정도는 수학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내신이든지 수능이든지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 막대가 수학만 한 2배 정도 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체감이 좀 되시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기준으로 한다면. 그다음에 영어는 개념이라고 포함을 시켰지만 거의 단어, 문법, 독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탐구는 좀 공감이 되실 텐데 그러니까 사회나 과학은 조금 예외일 수도 있겠지만 예외인 과목들이 몇 개 있겠지만은 특히 사회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만 잘 외우고 노트 정리만 잘 해가지고 그걸 달달달 외워놓으면 바로 실전 문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시험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들한테 보여주면은 뭐야 수학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학원에서 설명회를 하거나 아니면 애들한테 가르칠 때 주의할 점을 얘기를 해줄 때 개념을 잘 공부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짙은 파란색으로 개념 표시를 해놓긴 했지만 실제로 수학의 특수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 문제, 내신 문제도 개념의 일부로 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개념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을 보시면은 수학은 유형 문제까지, 그러니까 센 B단계까지는 개념으로 다 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개념이라는 건, 개념이 잘 됐다라는 건 크게 5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연산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연산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연산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뭔가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연산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이후의 생각까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공부를 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고2까지는 공부랑 담을 쌓고 살았기 때문에 고3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수학을 되게 잘하게 생겼잖아요, 외모적으로.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놀렸어요. 이제 너는 수학을 잘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식으로. 제가 6등급이 나왔었는데 9등급제였으니까 6등급이면 펜을 집은 애들 중에서는 제일 못하는 거죠. 근데 저랑 되게 비슷한 저 앞번호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친구는 1등급이었어요, 수학이.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되게 악의 없이 놀렸습니다. 그 친구 지금도 연락을 잘 하고 있는데, 그때는 되게 감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쟤한테 욕을 먹고 쟤한테 놀림을 당하니까 이거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거죠. 이거 요즘 말로는 긁혀가지고 그때 막 공부를 해가지고 수학만 했어요. 수학만 해가지고 수학만 한 18시간씩 해가지고 9월 모의고사 때 1등급 받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수학이 6등급이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파이, 그러니까 3.14가 나온 순간부터 수학을 접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뭘 했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번 설명회 때 오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음악을 했었어요. 네. 재즈 피아노를 쳤었습니다. 그걸로 입시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애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도 이제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 몇몇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연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건 피아노 학원으로 따지면 바이엘 한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랑 좀 비슷해요. 아직 곡이 아니잖아요. 어떤 완성된 형태의 음악이 아닌데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념이 잘 됐다의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외워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본인이 설명이 가능한데 할 말이 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념 켠왕이라는 테스트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질문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각형을 보면 떠올라야 되는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하고 그 다음에 빈칸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되게 빈칸이 큰데 그거를 실제로 다 채워서 오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너희 한번 써봐라고 하면은 몇 개 좀 하다가 안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카테고리화가 안 되어 있어요, 애들이. 삼각형을 보면 변과 각은 한 세트야. 그러니까 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이게 한 세트야,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넓이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삼각형은 중심이 3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라는 3가지 중심이 있어. 그러니까 이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 애들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설명할 수 있으려면 본인 나름대로 카테고리화를 해야 되고, 카테고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적다는 거죠. 집에 가서 한번 시켜보십시오. 네. 너 이거 설명해봐. 엄마한테 설명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은,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조건을 다 써야만 한다라는 자각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으면 모든 자연수 n이라는 조건을 애들이 스킵하고 지나가거든요. 자연수래, 그런가 보다 이러고 지나가요. 근데 모든 자연수라는 조건을 준 것 자체가 하나의 포인트거든요. 수가 얼마나 많은데.
자연수도 있고 정수도 있고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고 실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그거 많은 것들 중에서 자연수를 콕 집어서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 포인트를 잡는 친구들이 얼마 되지 못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잘 됐다고 평가하는 지표에서 수학은 이렇게 유형 문제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형 문제까지 해야 된다 함은 유형 문제까지는 다 맞춰야지 개념이 잘 됐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유형 안에서, 그러니까 센 문제집이죠. 네, 문제집 센 안에서 보통 그걸로 설명을 하는데 센만한 게 없어요 요즘. 네. 일단은 3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3회독을 할 때 1회독은 그냥 푸는 거죠. 그냥 푸는데 문제는 1회독을 한다고 늘지는 않아요. 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에서 한 번 고민을 시작하면은 5분, 10분 고민하면 오래 고민한 거거든요. 그 안에 뭔가 툭 튀어나오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회독을 할 때는 그냥 경계선을 긋는다. 어떤 내 수준이라는 선이 있고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은 맞췄겠고 그 위에 있는 문제들은 다 틀렸고 모르고 뭐 오래 걸리고 그랬겠죠. 그 라인을 긋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라인을 그었다고 해서 이 라인이 올라가야 실력이 는 건데 아직 1회독 수준에서는 올라가진 않은 거죠. 네. 아, 내가 어느 수준인지 알았다. 이렇게 됐는데 2, 3회독 때는 오답만, 그러니까 모르거나 틀렸거나 오래 걸렸거나 하여튼 그런 문제들만 오답을 하게 되는데 가끔 애들이 불안해해요. 선생님 저 이거 겨우겨우 맞췄는데요.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맞은 것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끔씩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너 겨우겨우 맞췄다고? 네. 다음에도 겨우겨우 맞출 거야. 그러니까 맞춘 거는 맞춰요 애들이. 그러니까 계속 풀려보니까 이번에 겨우겨우 맞췄으면 다음에도 겨우겨우 맞추고요. 다음에도 겨우겨우 맞추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한 번 틀린 건 계속 틀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맞춘 거를 다시 풀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내에, 네, 지금 학기 중이니까, 네, 오답만 하면 되는데, 이 오답을 할 때, 저희 반에 한 학생이, 그 실명을 거론할 수도 없는데, 하여튼 학생이, 너 이거 오답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테스트지 오답을 해야 돼 라고 해서 이제 들고 가서 자기 자리에 앉으면, 첫 문제를 보고, 1분 30초 만에 다시 들고 일어나서 오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그 친구 중학교 2학년 때는 좀 봐주다가 중3 되자마자 제가 잡돌이를 좀 해가지고 1분 30초, 너 1분 30초 고민한 거냐고.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에 적어도 5분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해서 5분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학교 친구들한테 15분씩 고민을 시키지는 않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15분씩 고민을 시키는데 문제의 밀도가 달라지니까. 중학교 때 15분을 고민을 해봤자 그 자리에서 15분을 잡고 고민을 해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구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형 문제를 못 풀었으니까 이거를 그래프 위에다 올려놓고 좌표로 풀어야지. 이런 발상이 불가능해요.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그게 되는데 중학교는 대수라는 영역과 기하라는 영역이 정말 확연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하 문제를 못 풀었다고 다른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분까지만 네,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 이 2, 3회독쯤 가면 솔직히 3회독쯤 가면은 오답이어도 아무리 오답이어도 잡지처럼 이렇게 애들이 슥슥슥 넘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공입니다. 아 이거 했던 건데 선생님 질려요. 라는 얘기가 나오면 성공이에요. 질릴 때쯤 성적이 오릅니다. 근데 질리지가 않고 선생님 재밌는데요? 이러면은 그 친구는 이제 이번 시험을 네,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재밌는데요? 아니면 처음 보는 건데요?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 5회독까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질릴 때까지, 5회독이 아니라 7회독을 하더라도 질릴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랜덤으로 한 문제를 뽑았을 때 풀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애들한테 실제로 주는 기준입니다. 너 이거 3회 끝나면은 끝났다 하고서 집어넣을 생각하지 마라. 나는 실제로 B단계에서 아무 문제를 뽑았을 때 너가 풀지 못하면 다시 시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왜냐면 실제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 5회독, 6회독씩 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랜덤으로 한 문제를 뽑았을 때 풀 수 있을 때까지라는 거를 목표를 집어넣고 하는 학생과 안 하는 학생이랑은 조금 태도의 차이가 달라요. 애티튜드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계속 주지시키고 있고, 해설지에 관련된 질문들이 몇 개 나와요, 학생들한테서.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알아서 그냥 해설지를 갖다 버리고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고, 좀 자존심이 센 거죠. 저도 약간 그랬습니다. 예. 7등급, 6등급인데 고3이 센을 풀기 시작하면 사실 그때부터는 조금 뭔가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네. 아직도 그거 풀어? 그러니까 주변의 시선들이 좀 남달라요. 근데 제가 딱 첫 문제를 폈을 때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B단계를 A단계 다 풀었다, 이제 B단계 풀어야지 하고서 한 문제 그 대표 문제를 가지고 7시간을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뒤돌아서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해설지는 이미 버렸고, 예, 그 자존심이 세가지고 나 해설지는 안 보겠다 이러면서 일단 버렸고, 물어보기도 싫었어요. 왜냐면 너 아직도 이거 풀고 있냐고 맨날 다 한마디씩 던지고 가니까. 근데 그런 게 하나씩 이제 좀 기초 체력이 돼가지고 늘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얼마 안 됩니다. 그거 할 수 있으려면 성격이 저처럼 좀 안 좋아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또 성격이 안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거 잘못하면 사람 망치겠다 싶어가지고 애들한테 그런 걸 시키지는 않는데, 그래서 해설지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필요한 친구들한테 꼭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보면 외워야 돼, 한 문제 라는 얘기를 꼭 해줘요. 왜냐면은 애들한테 그냥 해설지를 봐도 된다고 하면은 이해했어 하고 넘기거든요. 그럼 100% 까먹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설지를 볼 거면 외워야 된다. 안 외울 거면 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 기준을 충족을 해서 센 B단계에서 안에서 랜덤으로 하나를 뽑았을 때 맞출 수 있다. 맞출 수 있다는 게 또 겨우겨우 맞추는 게 아니고 사사삭 풀어야죠. 네, 요 기준을 충족시키면 유형 공부가 된 겁니다. 사실상 수학 안에서는 개념 공부가 된 겁니다. 근데 중학교 수학, 그러니까 이게 대치동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수학에 너무 목숨 걸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본인은. 특히 대치동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네, 중학교 수학 안에서 사실 컨텐츠가 별로 없어요. 생각할 거리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2학년 2학기 닮음 나오고 피타고라스 나올 때 많이 겪는 문제인데, 아니 이걸 어떻게 닮음으로 봐요? 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그냥 피타고라스로 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아니면은 이거 그냥 좌표평면에 올려놓고 그냥 함수로 풀면 안 돼요? 라는 얘기들이 많이, 선행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대신해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보다 넘어간 과정을 가지고 그걸 끌어와서 푸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도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중상위권만 돼도 이제 과정을 넘어가서 이것저것 다 수학적인 도구들을 가져다 쓰고 싶은데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학교 수학에 흥미를 잃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선행이나 나갔으면 좋겠어요. 선행이 더 재밌어요.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중학교 수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음악으로 따지면 한홍 다음에 체르니 정도 되는 과정이고,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학생들은 별로 없거든요. 본인이 치고 싶은 곡 쳐야 재미를 느끼지.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도 비슷한 거죠. 근데 컨텐츠가 가뜩이나 부족한데, 그러니까 대수 문제를 기하로 풀 수도 없고 기하 문제를 대수로 풀 수도 없고, 기하 문제 안에서도 가용 가능한 자원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걸 어렵게 낸다고 하면, 그러면 더럽게 내야 돼요. 그 보조선을 원래 하나 끄면 보여야 되는데 막 2개, 3개 끄어야 보인다든지, 선생님 이거 어떻게 맞춰요? 이거 운 아니에요? 라고 하면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운이죠. 네. 그래서 기하 풀 때는 이것저것 다 끄어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지역적으로 출제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런 변태적인 거 어떻게 풀지 하면서 이제 흥미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화를 갈 때까지 간 친구들한테는 저는 그냥 선행시킵니다. 너는 선행할 자격이 된다면서 그냥 선행을 시켜버려요. 네. 그래서 너무 이미 센 B단계, C단계 다 잘 풀고 랜덤으로 뽑았을 때 진짜 풀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블랙라벨 A급 수학 이런 걸 넘어서 뭐 올림피아드 이런 것까지 염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봤을 때 이제 이 친구가 이과의 깜이 아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수학 문제를 풀고 알아서 물리 문제를 풀고 알아서 뭐 위키백과를 찾고 이런 친구가 아니면은 올림피아드까지 가면은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그냥 선행시키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정도의 심화는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심화의 기준이 어디냐면 세 개로 보통 꼽습니다. 1품 블랙라벨 A급 수학 이렇게 좀 세 개를 꼽는데 이런 걸 풀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센에서 했었던 3회독 루틴을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잘 됐나 안 됐나 성취도를 보려면 항상 기출문제를 보셔야 돼요. 네, 요 주변 기출문제, 특히 순회중이겠죠. 아니면 강남 학교들 기출문제를 풀려보시는 게 나아요. 거기 심화 문제들이 요 세 개를 기반해서 많이 나오니까 얘네들을 잘 푼다 싶으면 더 이상 심화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바로 고등학교 선행으로 가시면 돼요. 아니면 다음 학년 선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센 비단계 문제 점검 같은 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메이저 테스트라고 센 비단계 안에서 문제를 다 뽑아내서 뭐 숫자만 바꾸거나 아니면 특히 애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들만 뽑아서 한 회당 15문제씩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커트라인을 15개 중에서 12개까지는 맞춰야지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요. 네, 그 반타작이 나오면 다시 복습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화 점검 같은 경우에는 센 C단계 메이저 테스트가 있긴 한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중학교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중학생들이 별로 없어서, 네, 요즘 시즌에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중2, 중3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출문제를 계속, 네, 출제를 하는 편입니다. 그게 한 12회 정도 되는데 그걸 한 세트를 다 돌리고 오답을 다 하고 나면 강남 기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내신 대비는 일단은 내신 때마다 워크북이 나오고 있고요. 기본 응용 심화 크리티컬 포인트 그리고 맨 뒤에 모의고사 이렇게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정말 쉬워요. 센 B단계 중에서도 하 정도, 난이도 하 정도 되는 수준이고, 응용은 센 B단계 수준인데 B단계랑 똑같지는 않고 주변 학교들에서 나온 것들 중에서 난이도 중짜리를 모아놨습니다. 네, 심화는 워크북 자체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따로 저희가 프린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 그러니까 응용까지 된 친구들 그리고 크리티컬 포인트가 된 친구들한테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 기본 워크북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도달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굳이 넣어야 되나? 네. 거기까지 일단 도달한 친구들을 위해서 따로 빼놨고요. 그 다음에 크리티컬 포인트는 애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복습을 시키는 거고, 뒤에 실전 모의고사는 작년 분당 12개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다 한 친구들이 있어요. 되게 빨리 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선행을 잘 하다가 온 친구들, 그러니까 이미 이전 과정을 너무 잘해서 잘 하다가 온 친구들은 그냥 뭐 한 일주일 주면 다 풀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강남 서초 쪽, 네, 그런 기출문제들이나 아니면 심화 프린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 조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심화 안에서는 뭐 올림피아드를 좀 변형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메이저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요게 애들이 잘 풀었고 3회독을 했다고 해서 제가 또 믿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성 들여 풀었는지, 어디서부터 대충 풀었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기도 어렵고, 그럼 이걸 실제로 관리를 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건 사실 테스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본다는 것 자체가 랜덤으로 센 문제, 한 문제, 15문제를 뽑아서 던져주는 거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12개가 커트라인이고요. 12개 미치면은 다 제시입니다. 다 오답하고 다 제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계속 제시를 보면서 오르는 게 보여요. 처음에는 제가 날짜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빗금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15개 중에 9개를 맞췄으면 9/15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날짜 맞춰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9월 15일이야, 5월 15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쌤 오늘은 날짜가 아니에요 하면 이제 12개 넘은 거예요. 13개, 14개, 15개 한 건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데서 자신감을 얻고, 네, 자주 보는 시험이 스트레스는 받지만 자주 보니까 오르는 게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식으로 작은 성취들이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거는 제가 볼 땐 좀 큰 성취입니다. 큰 성취. 큰 성취를 기준으로 애들이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지표가 부족해요. 내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너무 텀이 길고, 그리고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근데 입시를 왜 해야 되냐고 가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 안 하고 중위소득 같은 걸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컴퓨터로 파일 열어가지고 중위소득, 20대 중위소득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희소성 얘기를 꼭 해줍니다. 사람이 희소성이 있다는 게 육체적으로 희소성이 있을 수도 있고, 외모적으로 희소성이 있을 수도 있고, 머리로 희소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전문성이라는 희소성이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일반인들이 장착할 수 있는 가장 좋고 가장 얻기 쉬운 희소성은 전문성인데, 근데 입시가 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좋은 이유는, 제가 음악을 했었으니까, 음악은 정말 잘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그 잘하는 친구들이 재수 삼수를 기본으로 해요. 근데 미대도 똑같더라고요. 체대도 똑같아요. 제가 동생이, 여동생만 4명인데 그 친구들이 다 예체능이에요. 지금 예체능인데 재수 삼수가 기본이에요. 와. 그래서 저는 정말 가성비 좋게 잘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1년 공부해가지고 고3 딱 해가지고 대학 갔으면 잘 가요. 가성비, 절대적인 아웃풋은 모르겠지만 정말 가성비는 좋았다. 근데 그 가성비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공부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술이나 음악이나 체육 같은 거는 정말 1등이 아니면 좀 쉽지가 않아요. 네. 제 바로 밑에 동생 같은 경우에도 펜싱을 했는데, 펜싱에서 뭐 대회 1등도 하고 도대회 1등도 하고 다 했는데, 그 한국체대를 들어갔어요. 저는 거기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한국체대 들어갔으면 잘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엄청 잘한 거 아니야? 했는데 국가대표 상비군에서 멈추고 코치하겠다고 지금 석사과정 끝나고 지금 박사과정 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아직도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해줘요, 애들한테.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해줘요. 근데 입시가 좋은 건 1등이 아니어도 돼요. 그래도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는 거죠. 1등이 아니어도 된다. 1등이 아니어도 되고, 너가 오늘 이 문제를 못 풀었으면 내일 풀 수 있으면 돼. 그 정도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전문성이라는 게 생기고, 언젠가는 전문성을 얻을 기회라는 게 생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성적이 당장 안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데로 틀어버리면, 그러니까 애들한테 자꾸 꿈을 찾으라고 그러고 너의 적성을 찾으라고 그러면은 갑자기 은미체 같은 걸 들고 와요. 애들이 경험이 없잖아요. 돈을 벌어본 경험도 없고. 본인의 자아를 어떻게 실현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음악을 할 때 자아가 실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들고 왔었는데, 그때. 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좀 얘기를 해줍니다. 네, 하여튼 이런 테스트들이 그런 작은 성취 하나하나를 보여주는 계기가 돼서, 실제로 이게 고통스러운 애들도 많지만은 보고 왔을 때 애들이 좀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되게 고통스러워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 내신 대비 3주 전부터는 1주차, 2주차, 3주차로 나눠서 주간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실제 OMR에다가, 그리고 서술형도 다 여기 답안지에다 해가지고 적게 하고 있고요. 요거는 보통 작년이나 재작년 기출 가지고 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한번 싹 다 갈아엎어서 새로 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간 테스트에 나온 문제들은 다 약간 든든한, 매년 나오는 국밥 같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만 특히 유별나게 나와서 뭐 그런 문제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좀 맞추고 가자라는 느낌으로 3주 동안 준비한 테스트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작년에, 재작년에 특이사항이 뭐가 있었느냐라는 문제를 보려면 기출모의고사를 또 이제 테스트실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번 시험까지는 안 했는데, 이번에는 중2, 중3들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내신 대비 특강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중1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왜냐면 1학기는 노는 학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파이널이라고 해서 저희가 학교에다가 뿌려가지고 실제 시험처럼 준비를 해보려고, 실제 시험지처럼 만들어서 뿌리고 다시 수거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의 비중이 좀 높아져서 저희가 수행평가 공지가 뜨면 변형 문제들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얘기를 해야 될 건 중1 이후 그리고 중2, 중3을 넘어가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가서 이 친구가 대학까지 갈 때 문제들이 뭐가 예상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죠. 고등학교가. 그래서 원래 9등급이었는데 이제 5등급으로 개편되면서 가장 못하는 등급이 5등급이 됐습니다. 근데 1등급이 10%, 2등급이 34%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를 좀 했다, 패를 좀 잡고 공부 같은 걸 해봤다라고 한다면 1, 2등급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네. 왜냐면은 2등급 끝자락이라고 해도 지금 4등급이거든요. 지금 고등학생 기준에. 그래서 네, 1, 2등급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신 등급이 뭐 어느 학교를 들어가느냐를 따지면 1.3, 뭐 1.2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 이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쯤이면 소수점 두째짜리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21, 뭐 1.08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올 1등급이어도 사실 이전 안에서의 올 2등급이랑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진짜 잘한 1등급인지 못한 1등급인지 그 안에서 분별이 지금 불가능하다는 거죠. 표준 편차를 따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수능은 9등급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능으로 변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좋은 1등급인지 나쁜 1등급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좋은 1등급이나 나쁜 1등급이나 다 같은 1등급이면 서울대나 한 경희대까지나 하여튼 똑같은 학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 원하지 않겠죠, 대학들에서. 그러니까 내신으로 변별이 약해졌으니까 대학은 결국 내신은 당연히 통과하는 의례 같은 거고 플러스 알파를 원할 겁니다.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거는 수능이겠죠. 왜냐하면 수능은 9등급이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수능형 학생이 되는 것이 강제되는데 내신형 학생이랑 수능형 학생은 어떻게 구별하냐? 일단 점수가 뭐가 더 잘 나오는지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점수가 내신이 더 잘 나온 친구들과 수능이 더 잘 나온 친구들이 있을 때 보면은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형 학생들은 조금 성실한 친구들이 많고 리스크를 좀 싫어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많고 수능형 학생들은 약간 저 같은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 자존심 세고 그리고 좀 담력 같은 거 있는 그런 게임을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 텀에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신형이면 수시로 가면 되고 그러니까 수능형이면 정시로 가면 됐었는데 문제는 이제는 내신에서도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수능형 학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음 설명의 주제라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규칙적이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패턴이 좌우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신형 학생들이 그 막 밤새고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오늘 세면 내일은 시험 잘 볼 수 있어. 이런 거 되게 잘하는데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수능형 학생이 되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루에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오늘은 국어 날이야 하고서 국어만 줄창 하다가 끝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수능형 학생이 되려면 국수, 영탐을 하루 안에 조금씩이라도 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고3이나 재수생 친구들, 그리고 저 같은 케이스도 한번 돌이켜보면은 고3 때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잠을 적게 자지도 않았고요. 잠을 적게 잔 적이 없어요, 저는. 잠이 많은 편이어서.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적게 잔 애들을 못 봤습니다. 적게 자면 못 버텨요. 1년을 못 버티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문제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뭐 그런 것도 다 스트레스 일부겠지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그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조금 과학을 더 많이 하고 싶고, 오늘은 좀 영어를 많이 하고 싶고, 오늘은 그냥 책이나 읽고 그냥 끝내고 싶고, 이런 날이 있는데, 그거에 상관없이 플랜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꾸준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게 제일 스트레스였어요. 그거를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견딜 수 있으려면 사실 미리미리 학습 루틴을 그렇게 설정을 해놓는 게, 수능형으로 설정을 해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적도 잘 나오고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 설명할 때.
그 다음에 미적분 2가 수능 과목에서 미지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원, 수투, 확통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수능 보는 친구들은. 그래서 수원, 수투까지는 공통 영역이고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건지, 미적분을 선택할 건지, 기하를 선택할 건지 이 세 개를 고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선택지를 줄여서 미적분이랑 기하를 날렸습니다. 수능 과목에서. 그래서 수원, 수투, 확통만 지금 문과 애들이 보는 그런 과목들 세 개만 딱 선정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개편이 될 때 그 교육위원 중에서 2명만 이과 박사님이고 나머지가 다 문과 박사님이었대요. 17명인가? 그랬대요. 전체 19명 중에서. 그 문제죠. 그래서 대한수학회 아니면 이제 이과 교수님들이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날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08년도인가 그 이전이 저는 그때 대학을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미적분을 못 봤는데도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대거 있었어요. 네, 입시 전형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수능 과목이 바뀌어서 이산수학이랑 뭐 미적분이랑 기하랑 이렇게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 어떻게 서울대 교수님들도 어이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미적분을 못하는데 서울대로 가서. 그래서 그때 서울대 교수님들이 미적분을 못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한, 그러니까 고3에서 대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을 위한 미적분 교재를 따로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좋은 교재입니다. 그건. 예. 그 짓을 다시 하겠다는 거냐 하면서 이제 길길이 날뛰고 계신데. 네. 그래서 대학에서는 미적분 2와 기하를 한 학생들을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이 잘 안 나올 예정이어도 미적분 2랑 기하를 잘 못할 예정이더라도 일단 선택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도 뭐 물리를 선택한 학생들을 원하고요. 대학에서. 네. 생활기록부를 볼 때도 미적분이나 아니면 물리 1 이런 걸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되게 결정적으로 봐요. 성적은 둘째치고. 네. 그래서 지금 내신 과목을 그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선택을 할 때 중요성이 좀 더 강조될 것 같다. 네. 그 미적분 2랑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 성적은 모르겠고 일단 선택이라도 한 학생들을 원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는 미적분 2랑 기하를 따로 평가할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 확통만 딱 보니까 오케이 거기까지는 테스트 안 할 거고 미적분 2랑 기하만 얘가 어떻게 푸는지 볼까? 하면서 옛날 학종 면접 때처럼 뭐 나와가지고 학생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줬는데 미적분 2랑 기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네, 아니면 별도의 논술 뭐 이런 거라든지 네, 그런 방식으로 하여튼 평가할 기준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네, 중1 학생들이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시험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다음 설명에는 내일 하나 있고요. 내일 원장님이 하나 하시고 그다음에 4월 4일 금요일에 네, 초등반이 저희가 원래 따로 없었는데 이제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회를 하려고 하고요. 네, 저희 인스타, 뭐 밴드, 유튜브, 카카오 채널 다 있으니까요. 네, 여기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안내받고 싶으시면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빈이었습니다.